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로서는 참 오랜만에 방문객을 모시고 대담하는 자리가 됐고 또 올해 첫 녹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감회가 깊은데 모신 분은 박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님, 또 이분은 대학 교수 경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박 부원장이라고 부르면 한 글자가 더 많아지니까 박 교수님이라고도 부르고 할 텐데,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머리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백낙청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책으로 공부했던 분단체제론이 제 머릿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교과서가 되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한국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등불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무한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정책과 전략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거나 상대방과의 날선 비판으로서 저 역시 상처받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또한 한편으로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통합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세상을 변혁하고 모든 사람을 아울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서 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게 소위 공부길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의 저술이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도 하고 토론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네네. 박 교수께서 먼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 읽은 소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꼭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실용과 중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보수적인 분들도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정책에서 성장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변혁적 중도가 담론으로서 또는 이 등대로서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고 중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해결 과제형이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즉 중도라든가 국정 목표를 기능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비해서 제가 이제 변혁적 중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분단이나 불평등 같은 이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과 단기 과제형을 선호하는 정부에게 이 철학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꼭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중도가 단순히 절충주의가 아니라 기존의 진보 보수 좌우의 이념 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개벽 사상이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문명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좀 긍정적인 판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 오래돼서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 스웨덴의 그 평화이론가 있지 않습니까? 갈퉁인가? 갈퉁. 예, 갈퉁 이론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이 정치권에서 표된다.
또 뭐 여론조사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수준에 넘어서는 그런 우리 동아시아의 하나의 체제론적 그 새로운 담론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 인사들에게 꼭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은 선생님이 이게 참 계속 건강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런 정치인들이라든가 대중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소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요? 예. 대중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야 전들왜 없겠습니까만은 네네. 얼마나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이 먹어서 어쨌든 제 책을 읽고 그렇게 참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 지난 연초죠. 그러니까 연말이죠. 재작년 연말이네요. 벌써 연말에 변혁적 중도주의 때가 왔다라는 신형 칼럼을 발표했고 그 후에 이제 같은 제목의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이걸 좀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게 중단된 것도 있었고 네. 박 교수와의 대담 일정도 밀고 네,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그 한동안 입원 생활을 했는데, 그 입원을 해서 가만히 뉴스도 보고, 유튜브들도 봤는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건 나 혼자 소리고, 아무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변혁적 중도주의 경찰에다 실종 신고를 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네. 실종 신고 내면 보나마나 주민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 실종 신고하면 뭐 하느냐 그랬던데 네. 오늘 박 교수님과의 대화를 계기로 네네. 적어도 주민등록에 네. 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주민등록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의 이른바 좀 민주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그냥 핏줄에 피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걸, 시대 자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얄팍해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라든가 언론이나 대중에 노출시킬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공론장의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거 말씀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책 읽은 소감 겸 해서 질문도 좀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그 변혁적 중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던 분단 체제론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혁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분단 체제론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든가 또는 한국 남한이 좀 더 북한을 품을 만큼 유연성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되느냐.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뭐 유럽식 삼인주의라든가 또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물론 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 한반도에서의 양 국가의 제가 국가라는 표현 썼습니다만 체제의 변화까지도 유념하고 계신 건가요? 분단 체제의 해체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우선은 완화가 시급하죠. 네네네. 지금 같은 그런 이런 대결 국면은 참 곤란하니까. 그런데 그 완화를 위해서는 무슨 체제 큰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고 네. 해체한다 하더라도 해체도 이제 뭐 여러 단계 해체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더 개방하고 하는 건 생각하고 전제로 하고 있지만은 네. 북한의 체제 붕괴가 돼야지 분단 체제가 해소한다. 그건 아니고요. 네. 또 남한의 경우도 굳이 지금보다도 친사회주의적 정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주로 주장한 게 남북 연합 아닙니까? 네네.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남북의 연합이라는 거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더 긴밀한 네. 관계를 취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하는 정도인데 나는 그 정도만 돼도 네. 그건 거의 1단계 통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한반도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뭐 비핵화 문제도 육자회담의 틀에서 끌고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이 개벽이라는 측면과 연관지어 보면은 중국의 변화 예. 또는 일본의 변화 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나는 정치학자가 개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보통 이제 구조나 시스템에 이제 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 네. 단어가.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개벽의 차원까지 가야지 무슨 네. 해결이 온다. 이런 생각이고 남북 문제나 일본, 중국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네. 저는 이제 이 해법으로 우선 우리 국내에서는 변혁적 중도를 네. 하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내가 강조하는 거는 변혁적 중도라는 거는 분단 체제 변혁을 위한 네. 중도 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신년 칼럼에서 한 말인데 공인된 사실이라고 해서 나의 주장입니다만은 변혁적 중도라는 것을 무슨 또 새로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나는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한반도 현실에 입각해서 거기에 충실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변혁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일종의 그 서원을 세우고 네. 그거를 그 방안을 찾으려는 공부를 하자는 네. 그런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선생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이제 보통 이 20세기 후반에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제3의 길, 이런 이제 뭐 급진적 중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와 유럽식 사회주의의 절충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집권을 위한 정치인들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중도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좀 민족주의적 경향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 이론도 수용을 하면서 좀 더 철학적이고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네. 철학적으로 더 넓어졌다면 그건 반가운 일인데 네.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거는 한국의 토종 사상이에요. 말씀하신 서구의 급진적 중도주의. 네. 앤토니 기든스가 말하는 네. 제3의 길. 네. 이런 거하고 그런 거 하고 물론 토종 사상이라도 나온 다음에는 그렇게 비교하고 검토할 수는 있지만은 한반도라는 그야말로 토종 현실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영어로 번역할 때 radical centrism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 변혁적 중도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영어로 이걸 옮길 때 일부러 그 표현을 피했어요. 네. 피해가지고
transformative middle way. middle way는 이제 대문자로 middle way 네네. 말하자면 부처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건데 transformative 하는 거는 그냥 남한 사회에서 레디칼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분단 체제라는 이 한반도 특유의 체제고 또 질곡을 네네. 트랜스포머하자, 변혁하자 네네. 이런 뜻을 썼어요. 기든즈가 지지해서 토니 블레어의 비교적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거는 노동당이 집권을 위해서 과거의 노동당 정책을 버리고 뭐 그걸 꼭 고수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과거의 노동당 노선을 신자유주의에 더 가깝게 가져와서 토니 블레어의 집권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건 뭐 기든즈의 책임이라기보다 블레어의 책임이지만은 그 완전히 영국을 이제 마가렛 태처처럼 그렇게 노골적인 게 아니라 뿐이지 진보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노선이고 네.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제3세계에서 보면은 사실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이 전쟁 범죄자죠. 그래서 그것하고는 내가 말하는 변혁적 중도주의는 네네.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책을 좀 제대로 읽은 모양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정치 체제의 문제, 또 이 사회 구성의 이 경제 체제의 문제로 자꾸 접근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 분단 체제의 완화 또는 해체 이런 이 변혁적 중도가 글로벌하게 보면은 북한이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세계사적으로 이른바 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승리, 완성 이 속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전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잡식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집권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도 이 체제를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가령 과거에 소련이나 동구가 소위 현실 사회주의라는 그들 나름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했지만은 세계 체제에서 이탈한 별개의 세계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도 자기들이야말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네.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편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편입을 거부한다는 사람마저도 네. 포용해가지고 네. 자기 이득에 맞게 활용하는 네.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편입이라는 게 여러 층위가 여러 수준이 있다는 것이고 북한이 말하자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면은 곧바로 그게 북한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의 붕괴가 아니더라도 네. 그건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또 다른 형식으로 그 일부로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꼭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지 자본주의가 되고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26년입니다만은 이게 윤석열 내란과 이재명 정부의 등장, 우리 비세혁명을 2025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니 체제라고 하면은 네. 2025년에 국한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네. 87년 체제라는 게 네. 꼭 87년에 일어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이 만들어 놔서 한 뭐 네. 30년 굴러간 네. 체제를 네. 말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제가
표현을 오히려 새롭게 87년 체제를 극복하면서 네. 2025년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남북 문제, 그 다음에 국내 정치에서의 문제, 네. 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국내 문제는 이제 아까 이재명 정부가 너무 네. 실용주의적으로만 접근해서 장기적인 설계나 구조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025년 체제의 출범은 저는 그만하면 참 아주 훌륭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 내란 수괴를 우선 체포하고 구속하고 나중에 파면하고 금방금방 될 줄 아는데 얼마나 속을 태웠어요. 그런데 물론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역시 시민들이 네. 시민의 힘으로 그걸 이뤄내가지고 4월 4일에 가서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후에 선거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87년 체제와는 다르다. 네. 더군다나 지금은 거의 이제 거의가 아니라 수명이 완전히 끝난 87년 체제하고는 정말 다르게 새로운 2025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실감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더 중요한 개혁이 있는데 뭘 못하고 있는가, 네.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 설계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런 일에 착수할 시기인 것 같은데, 우선 그 국내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박주민 의원하고 네. 대담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박 교수는 박 교수대로 유튜브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걸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걸 몇 가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점적으로 네네. 몇 가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그 하나의 프로세싱으로 대외 환경 관리가 필요하고 그걸 구조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있던 육자회담에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경제 협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을 한국이 어떻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가, 외교 안보 차원,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협력 차원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가 부딪힐 때 중간에 있고, 자본주의, 뭐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부딪힐 때 중간에 있고, 그런 역할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변혁적 중도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다수자 연합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의 분단 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분단 수구 냉전 세력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 그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나머지 세력들은 뭐 중도 보수이든 또는 어떤 약간의 좀 강한 성격의 민족주의조차도 포용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큰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극단의 그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변혁적 중도 그런가요? 논리죠. 네네네. 이 한반도 문제 전체, 네네네. 복잡한 네네. 이 세계 환경 속에서 네네. 우리가 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보든 네네. 보수든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 논리로 이걸 접근하는 사람들은 네네. 뭐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빼내야 그들의 되겠죠. 네. 논리를 배제하고 네.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는 다수자 연합을 네. 만들자는 이제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 제가 제대로 읽었네요. 예. 자, 조금 더 나가면 거기에서 정치 제도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네. 동감입니다. 그걸 만들지 못하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저희가 토론하는 것들을 구조화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양당제라는 게 네. 우선 민심 비례성이 떨어져 가지고 네. 거기 충분히 거기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양당제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잘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못해도 이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못하게 발목 잡고 뭐 어거지 부리고 네. 이런 것이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어이없이 구니까 쟤들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지만은 가령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재편을 해가지고 양당제 비슷한 것이 계속 작동하면은 네. 언젠가는 또 그들에게도 기회가 오게 돼 있고, 네. 또 기회가 안 와도 이 다수파에서 하려는 거를 견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절대로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 양대 개혁이 네. 선거제, 그러니까 정치개혁하고 검찰개혁 네. 두 개 했는데, 사실 그때 정부 여당은 검찰개혁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네. 다른 야당들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니까 네. 그 이제 서로 이렇게 바터를 한 셈이지만은 네. 우선 진정성이 없었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정치개혁 논의 자체가 나는 정치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결국 입법부 개혁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네. 입법을 개혁하려면은 민심 비례성을 높이고 뭐 비례대표도 많아져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안 늘리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느니 늘리는 거는 민심에 역행하는 거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국민의힘 전이죠. 네, 전신. 네. 그 논리를 일단 수긍하고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냐 마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지역구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지역구를 줄이고 늘리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몇 안 되는 지역구를 뭐 독일식 정부제로 바꾸자 한데, 한나라당은 뭐 처음부터 그건 뭐 절대 반대했으니까 나중에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들은 당당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 동의했다가 한나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네. 수 위성정당. 없다. 그래가지고 그 용두사미가 되고 심상정 정계특위원장이 말하자면 심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네.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뭐 늘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고 의원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남북 분단을 이야기하시지만 국내에 내려오면은 정치적 동서 분단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걸 해결해야지만 솔직히 정당이 이념 정당이 되든 정책 정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의에 기반해 버리면은 선동과 적대감에 의한 정치 이 시스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저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의 성패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네. 하셨는데, 박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래 겪어보신 분이니까 네. 어떤 또 추론이, 또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그냥 막연한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 지도부하고는 좀 다르리라.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로 보면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의회개혁이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대통령 선거 전에 5당 뭐 원탁회의라는 거 해가지고 네네.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네네.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이 동의하면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그렇죠. 안 하고 있고. 네. 그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니 이런 얘기가 싹 들어가고 네네. 그저 죽으나 사나 주야장창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길까, 네. 누가 뭐 서울시장이 될까, 음. 여기에 다 빨려들어 있는데 지방선거 물론 중요하고 또 국힘당이 정말 저렇게 참 엉터리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대패를 또 해야죠. 한 번 더 참패를 해야죠. 뭐 거기까지는 나도 동의합니다만은 적어도 총선 전에 다음 총선 2028년이니까 아직 실이 충분하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혁 네네네. 이런 거 다 해놓고 새 룰에 따라서 다음 국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실용주의와 속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네.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도 추진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추진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개혁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속도감과 그 과정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현실적으로 기득권인 정치인들을 다 쳐낼 수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을 하면서 이른바 판을 키워서 기득권의 포션이 줄어드는 형태를 취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 사람들의 포션을 현재는 인정해주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수가 돼서 기득권들을 소수로 계속 줄여가는 노력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개헌 상황입니다만은 상원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의원들의 기득권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의회 구조가 하나 생기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의원들이 상원 되고 싶은 욕심에 그 제도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원의 운영 방식은 미국처럼 실제로 사람의 표의 등가성을 넘어서는 지역 등가성,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대 등가성, 미래 등가성 다양한 것을 포함해서 남남 갈등도 해소하고 선생님이 늘 이제 말씀해왔고 저희 속에 박혀 있는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시기까지도 대비하는 그런 준비로 상원 만들면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뭐 그럴 듯한 네네네. 구상이네요. 네네.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아니, 재밌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라서 지역구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그대로 뽑고 상원은 한 100명 정도 따로 뽑는데 여기는 경상도에서 통으로 30명, 전라도에서 통으로 20명, 수도권에서 통으로 50명. 그래서 1등부터 30등, 1등부터 20등, 50등 이렇게 해서 대선거구제를 크게 뽑아버리면은 경쟁도 덜하고 갈등도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처음 하시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백만성 TV에서의 공식 제안을 아유 감사합니다. 계기로 네네네. 계기로 더 많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비례대표 수를 확 늘리면은 네네. 이게 양원제 효과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은 비례대표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도보살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 번 이상 못하는 걸로 네, 거의 네, 네. 관례화돼 있고. 그런데 비례대표제 대표수가 많아지면은 네, 그 중에 몇 프로 정도는 네, 몇 프로 정도는 또 다시 비례대표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들이 완전히 더부살이 하느라고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 앞에서 뭐 맥을 못 추는데 네. 그리고 자기가 또 길게 해먹으려면 어디 지역구에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례대표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하면은 네, 그거 뭐 양원제하고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런 양원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대답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독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현대화와 정당이 제 기능을 하느냐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헬무트 콜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늘 떨어지고 비례대표로 4선 5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를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비례대표가 2등 국회의원인 것처럼 그렇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비민주성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정당의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뽑는다거나 또는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비공식적인 낙점이라든가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 이 정당 혁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례대표가 인정을 못 받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말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식으로 비례대표를 확 늘리고 정당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전부 다 뽑는 구조. 독일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과 수기를 보장하는 구조. 근데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이제 한동안 네. 예. 근데 그것도요. 정말 실용주의에 입각한 방안이 아니었고 일종의 이념이었어요. 네네네. 구호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은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네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대충 민심 비례성이 높아지면 좋은 거지 뭐 네. 이걸 독일처럼 엄격하게 맞추려고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건 되지도 않고요. 네네. 그 독일식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국회의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네, 초과 의석이 생기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 불가능할 것 같고 미국의 양원제라는 거는 그 하원이 네. 비례대표 없잖아요. 그렇죠. 네. 100% 소선구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보완하는 양원 상원이 있는 건데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그게 하원이 너무 민심을 반영하다 보면은 민주주의가 될까봐 겁이 나서 네. 초창기에 그 과도 정치. 네. 오늘날까지 사실은 미국의 정치는 과도 정치죠.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의견 정수를 늘리는 게 네. 이게 그야말로 관건인데 네. 얼마나 그 문제를 진지하게들 네. 개혁하자는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전에는 뭐 국회의원 저 나쁜 놈들을 그 숫자까지 늘어주고 오히려 줄이자. 이런 민심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대법관 수 늘리면서 네. 그런 게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그렇죠. 네. 대법관이 지금 수가 적다 보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네. 횡포를 부린다. 네. 수를 확 늘리자. 수를 늘리는 것이 그 기관의 특권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는 게. 그렇죠. 네. 국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직도 그 반대 여론도 꽤 있고, 네. 보나마나 이제 국힘에서 절대 반대하고 나올 테니까 이걸 처음부터 누가 총대 메고 나가지고 부숴야 될 텐데 누가 그 대통령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시면 사실 그만이죠. 뭐.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5명이거든요. 지금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하고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그
선생님 상원 미국 예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뭐 메가시티 초강력 이야기 나오면서 준연방제 수준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또 조응하는 효과로서 대선거구제라든가 상원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늘리는 개혁과 더불어 중대선거구 할지 말지 네. 그런 디테일은 뭐 얼마든지 논의해서 그렇죠. 네. 정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국회의원 나쁜 놈들인데 그런 놈들 더 만들어주느냐. 네, 국민 정서죠. 네, 그 국민 정서하고 한번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법관 늘리는데도 대법관들 방이 얼마나 크고 사무 공간이 저기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되 의원 보좌진 정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의원 보좌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은 돈을 주지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줘서 의원이 알아서 고용하는 구조인데 이른바 공무원 구조로서 보좌진은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입니다. 요즘 뭐 당원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그냥 선동과 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실제로 정당 지도자들은 당원을 주인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 정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다. 나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 발언일 뿐 아니라 국민이 하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정치인의 정치를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데 네. 그건 그런 내공을 좀 쌓았다고 봐요. 예,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정치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무슨 그렇죠. 네. 네, 네. 국민이 하냐. 네.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과거 이제 삼김씨 정치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우리 제왕적 총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이 약간 참 포퓰리스트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정치에서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상김씨 정치가 없어지니까 그다음 뭐가 왔냐면은 귀족종 원로원 정치가 와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왕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 국회의원 선출된 귀족들끼리 우리 반 서로 행복하면 돼라는 그런 정치가 돼버린 게 더 저는 이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의해서 서로가 사실은 형식적이고 쇼잉에 가까운 극단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어깨에 부딪히고 있으면은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가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의원당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상징적인 장치가 박 교수께서 줄곧 비판하시는 예. 원내대표죠. 예, 저 원내대표 늘 없애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투톱으로 돼 있다는 거. 네. 이게 다른 의원내각제에서는 원내대표가 그걸 당대표죠. 원내 정당이 되는 게 뭐 당연해요. 그렇죠. 예. 그런 의원내각제도 원내 정당이 얼마나 대중의 그 요구를 반영하느냐 그런 네. 또 통로나 장치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 합니다만은 일단 원내 정당이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미국은 원내 정당이에요. 원내 정당이죠. 그건 네. 전국적인 정당이라 할 게 없잖아요. 네. 선거 때만 되면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내 정당 하겠다고 나선 거는 나는 그야말로 이게 과도 정치 하려고 네. 또 내각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나섰던 거고 네. 이제 그 결과로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네. 지금처럼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당 대표가 어느 정도 당심을 반영하게 되면은 원내 대표가 뭐 필요합니까? 박 교수님의 그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대의민주주의와 이른바 민중자치의 공존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있는 뭐 대전 충남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세요?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총리의 권한을 늘린다든가 국회 권한을 늘린다는 거는 지들끼리 그냥 네네. 배분을 바꾸는 건데 네네. 그렇지 않은 대통령 권한 제한이라는 거는 무슨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이 되면은 네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 분권인데 네네. 그 원리는 뭐 말로 그렇게 또 부정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내가 알기로 박 교수는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네네.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지방 분권이라는 게 단체장한테 네네. 중앙정부 권한을 더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지방의 이 소멸 문제가 꼭 정치의 분권화가 안 돼서만이 아니고 뭐 네네. 교육, 경제 온갖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권한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해보니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행안부 때문이더라고요. 네. 행안부가 지방자치 주무부서인데 지방의 업무를 이관할 거를 행안부가 다른 부처로부터 이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줘야 돼요. 근데 행안부 그걸 안 해요. 대통령 명령을 해도 문재인 정부 때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행안부 조직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네. 자기 조직이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결국은 한국이 중앙집권적 관료 체계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 동양의 동양식 전제군주제의 이 봉건적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적.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은 이건 역시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그 권한을 통폐합된 대전 충남 시장한테 몰아주느냐 또는 통폐합된 부산 경남 통합시장한테 몰아주느냐 문제는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지역적 차원의 협의 체계는 중앙정부처럼 대통령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내각제를 할 수도 있고요. 위원회 정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물론 그렇게 안 된다면은 저는 의회 구조 외에 또 다른 구조를 하나 제가 제안 드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노사정위원회의 지역 단위의 확대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총노동, 총자본, 권력의 대결 구도로서 국가를 이게 87년 체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영했다면 지금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익관계가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관련 이익관계도 있고 또 그다음 뭐 복지 관련 이익관계도 있고 그 다양한 이익관계자들 대표성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 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장기 결정권을 주는 그런 구조를 하나 더 만들면은 저는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의 토호 독재라든가 지방 그 선출된 지방 정치인의 독재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게 작은 모델로서 독일에서는 이제 지역 혁신 체제라고 해서 일부 좀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바덴뷰르텐베르크, 뭐 슈투트가르트 이런 조그마한 도시들에서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대학교가 한 5개 있으면 대학 총장 5명 중에 대표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1조 이상의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대표 1명을 또 뽑습니다. 그 중소기업 대표 뽑고 노동자들도 1차 그 기업 노조, 하청 기업 노조 각자 단위별로 대표를 뽑아서 다양한 이익관계자, 그 다음 교육 학부모 대표 그렇게 뽑아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잡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게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관료들이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익관계 대표들이 잡는 거죠. 왜? 경제개발을 해서 이익을 나눠야 쉐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독일이 IT 산업 뒤처지다가 다시 재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요거 제가 조례는 만들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럴듯합니까, 이야기는? 그 수도권과 네네네. 지방의 불평등 중에 중요한 게 교육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강남이 그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높은 것도 네네. 거기 뭐 대치동 학원들이라든가 이게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데 이 교육 불평등하고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네. 경제 불평등, 네네네. 정치 불평등까지 네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저는 접근해야 제도적으로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전에 될까? 손해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이 발달한 것은 우리 개발 독재 시대에 수도권에 공단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로망, 철도망을 닦아서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조건을 특혜를 준 거지 않습니까? 네. 이 특혜가 있는 상태에서 해소해서 평등하자 그러면 전 지방은 죽어버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에 일단 특혜부터 주고 난 이후에 저는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저는 지방 시도의 교육감들한테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목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율형 자사고라든가 이런 거 저는 지방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왜? 수도권이 그걸로서 불평등의 특혜 속에서 자기들이 특권을 누려왔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이후에 해소해야지 지금 바로 평등을 가자면 지방은 처진 평등 상황에서 망해버립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대전 충남 통합을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수많은 기업도 이전해주고 이른바 지방정부가 못 누렸던 중앙정부의 조직들도 주고 하면서 특혜를 우선적으로 저는 주는 방법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 이전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만은 네. 기업들은 안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뭐 법인세 문제라든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문제라든가 특혜를 못 주게 하고 지방은 그런 특혜가 가능하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게 2025년 체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 교수의 그런 아이디어 꼭 그대로 안 해더라도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어떤 사회적 동력이 생기길 바라는데 우리가 또 뭐 이재명 대통령 해주시고 기다릴 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경제적인 불평등과 왜곡이 정치적 왜곡으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해소하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구, 이제 동별 선거구 딱 2개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김천구미 혁신도시.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신서동 혁신도시라는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지인이 뭐 50%, 60%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섞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열리는 거죠. 기존의 대구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와서 섞이고 토론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발전과 진보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폐쇄적인 지방 분권이 아니라 섞이고 열리는 지방 분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에 남북 관계에 언급이 됐습니다. 뭐 분단 체제 얘기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뭐 정세 변화가 또 많고 하니까 그 문제를 따로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남북 문제에 대한 뭐 진보적인 인사들 그런 분들하고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의 비핵화가 잘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안 될 거니까 저놈들이 비핵화 안 할 거니까 뭐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쪽이었는데 나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된다. 비핵화를 위한 그런 얘기를 해왔고 지금 정세를 보면은 북의 비핵화는 뭐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내 책을 읽은 소감 같은 것. 비핵화 이야기는 참 굉장히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부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이야기 이제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체제에서의 신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미국을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실제로 의사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네네.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시고 나는 네.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는 그렇죠, 네. 게 일단 좀 빠져주겠다 네네,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비핵화 얘기를 우리가 주장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는 네네. 이재명 대통령 이미 분명히 그렇죠. 했던 거예요. 네네.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 얘기 다시 네네. 했고 더군다나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꼴을 보세요. 네네네. 베네수엘라가 핵무기가 있었으면은 네. 저 당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위해서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 그럴 때는 그냥 너희 체제가 그런 체제가 있다는 게 인정이 아니라 그 체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를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인정. 너희가 뭐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네네. 상대방이 뭘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네네. 나는 꼭 그게 동의 안 하더라도 그거를 알고 네네. 그걸 건드리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북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걸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대북 그 적대 정책을 취하면서 제재하고 봉쇄하고 하여간 굶어서 손 들고 나오길 기다렸는데 네. 우리 살아남았다. 네. 이건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민족적 자존심 뭐 이런 민족적 거겠죠. 자존심. 네. 또 하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무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을 공격할 만큼 큰 핵무력을 갖게 됐다. 이게 북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이라고 봅니다. 야,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냐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이들이 그걸 자랑한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반면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하나는 경제 발전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민주화 아닙니까? 그걸 북에서 뭐, 야, 너희들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좋은 노릇 하면서 뭐 좀 발전했다고, 그걸 뭐 자랑이냐,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게 출발점인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는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이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1차적으로 북이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 합의였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깨버렸으니까 하노이에서 북으로서는 그때 아주 작심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꼴을 안 당하겠다 해가지고 그 핵 무력을 쭉 강화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일단 그걸 인정하면서 동결을 하고 더는 만들지 말자. 그 다음 단계로는 줄이자. 줄이려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줄여야죠. 줄이고. 그리고 나서 비핵화인데 그거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남한은 물론 지금 핵무기가 없습니다만은 핵무장한 소위 전략적 자산들이 막 드나드는 데 아니에요. 있을지 모르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쪽은. 이쪽대로 그런 완전히 이제 서로 비핵화 지대를 만들자 하는 건데 지금은 북에서는 그것도 아주 거부감을 표시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뭐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자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할 것 같지 않지만은 접근을 좀 굉장히 기술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니까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 점진적 축소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살짝 좀 공허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비핵화 논쟁 자체가 비핵화 이야기 안 하고도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관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를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걸 하면은 이게 근본론이 돼서 해결 못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이야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이제 중국 가면은 비핵화 이야기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또 이상한 분들은 또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갔는데 시진핑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데 시진핑이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뭐 어떻게 뭐 우리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선생님께 좀 역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동북아 문제에서 결국은 동북아의 이 분단 체제론이라는 것이 동북아의 신냉전의 또 하나의 그 가장 최전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을 가고 조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변혁의 문제에서 개혁 개방이 중국식 모델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지금 남북 대결이 남북 간의 단절이 워낙 심하고 그게 그 휴전선으로 그 단절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신냉전이 중러 북과 한미일의 대립이 한국의 휴전선처럼 고착되어 있다 하는 생각은 우리 일종의 착시현상 같아요. 우리가. 네네. 한국하고 북한만 지금 그렇지.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가 정치적 개선이 있어서 있겠지만 뻘짓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미국만 해도 중국과는 자기들끼리 소통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은 적어도 트럼프의 미국은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북중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도 뭐 별로 저기고 브라질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큰 나라들만 해서 남하고 그래서 그게 북중러와 미국의 대립이 휴전선의 그 고착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만 보고서 전체적으로 뭐 신냉전이 굉장히 어떤 굳어진 체제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건 좀 성급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국제관계 풀리는 게 그 옛날에 그 소련과 미국이 점점 더 이렇게 수렴된다 이런 컨버전스 티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지금 안 맞는 이론 같아요. 중국은 이미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수렴은 많이 돼 있는데 뭐 더 이상 미국의 제도에 더 닮아야지 평화적인 관계가 된다든가 그런 전망은 잘 안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자유주의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 거고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런 복잡한 현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북한이 결국은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선생님도?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조금 아까 중국의 개혁 개방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뭐 중국도 도와줘야 된다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북이 그동안에 개혁 개방을 못한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거기서 벗어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야말로 핵무력 국가가 됐고 또 러시아하고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을 제재할래야 못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북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미국하고 트고 싶다. 통미봉남 얘기다. 네네. 미국하고 터서 트고 또 일본하고도 네네네. 하면은 예. 거기 현찰이 나오잖아요. 배상금이 나오죠. 예. 배상금이.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여전히 남한의 존재라는 위협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하고 다른 점이죠. 중국은 물론 대만이 있지만은 그거는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입장에서 크기의 차이가 워낙 나니까. 네. 일종의 그 분리주의자들이 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베트남은 통일전쟁에서 이겼고. 이겨서 미국을 완전히 쫓아내고 네.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남한이라는 나라 이게 엄청난 사실은 뭐 윤석열이가 가고 나니까 우리가 더 실감하는 건데 세계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은 굉장한 국력을 가진 상대방이 있단 말이죠. 네. 이걸 놔두고 개혁 개방하자니까 말로는 그럼 뭐 얘들 제껴놓고 통미봉남을 하겠다라는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네, 자기들이 경제 발전하고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남한하고의 그 교류가 있게 되고. 네. 그랬을 때 남한이 대표하는 그 실질적인 위협. 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한하고 협력하고 하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떤 의미에서 제일 무서운 상대가 대한민국의 존재라고 봐요. 결국 이제 뭐 동화되어 체제 붕괴되는 위험성.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북에서 또 다시 탈북자가 대량 늘어나고 한국의 뭐 문화라든가 또 경제 이런 영향력이 완전히 커져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그런 거를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장하는 게 회사끼리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병해버리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서독 같은 부대 나라가 동독처럼 비교적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를 합병하고도 머저를 M&A를 하고도 그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한국이 가령 북을 흡수통일한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북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흡수통일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남북연합 같은 정치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북이라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통치하고 남은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통치하고 다만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느슨한 남북연합이죠. 그리고 유럽 연합 같으면은 상당수 나라들이 화폐를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 난민 사태가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자유왕래가 됐고 그런데도 그게 무슨 아주 타이트한 연합은 아닌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느슨한 연합 아세안 정도 또는 그 정도의 연합이 되면은 뭘 서로 이제 그런 연합으로 가자 하는데 일단 합의를 해놓으면은 그게 뭐 항구적인 체제 보장은 안 되겠지만은 훨씬 더 그런 장치가 없을 때보다 북이 훨씬 더 안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서 이제 뭐 얼마를 갈지 모르지만 가다가 국가연합이라도 여러 수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자 그래서 그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북은 요즘 그 얘기 안 합니다만은 연합이 아닌 연방제를 이야기하죠. 주장이잖아. 그 한참 하다가 야 이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도 연방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거 그거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 내가 이제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사람이 미리 다 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냐. 네. 예. 그때의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연합장치가 개혁개방을 북의 개혁개방을 이뤄내고 또 남으로서는 안보국가 안보국가를 완화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이 되고 그런 걸 주장해 왔는데 가령 한반도 평화포럼을 함께하는 그 인사들도 별로 연합 얘기를 안 해요. 그동안에 뭐 열심히 포럼도 하고 공부들 하시는데 그런 것 같고 정치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북연합만이 연합에게 쏙 빼고 나를 말하자면 통일지상주의자로 몰아요. 통일지상주의라는 거는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 국가로 가서 평화공존하면 됐지.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지금 이대로 그냥 오래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도 큰 장애가 있지만은 북은 그거를 베트남이나 중국식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소지라고 해요. 내 생각이거든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이걸 너무 표피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연합, 무슨 뭐 고려연방제 이렇게 해서 전략적 목표만 제목으로 들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전술적인 프로세스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아 이거 힘든 건데 또는 현실성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의심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그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말씀하신 저는 전술적 프로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수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은 이제 이런 데 상당한 이해가 있다고 봐요. 있으시죠.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이 변혁적 중도, 그 다음에 이 분단 체제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완화라든가 진전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어받았죠. 지금 바늘구멍 하나도 잘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든지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 하는 결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이제 나는 게 크게 아주 희망적이라고 보고 또 북이 지금 뭐 통미봉이나 뭐 좀 큰 소리 치지만은 나는 그것도 현실성이 약한 저거라고 봐요. 미국하고 풀리다 보면은 그리고 일본하고 풀다 보면 자연히 한국도 하고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는 오고 있고 북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자 한 것 자체는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되지도 않을 소리를 주야장창 떠든 거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고 봐요. 북 내부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이도 자기들은 통치할 그런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가는데 단 지금은 그게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 아니에요. 이걸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다 보면은 그냥 평화 공정 가지고는 북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남북연합이든 뭐든 이렇게 창의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저는 차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보수 쪽 인사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은 더 기존의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네. 보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볼 때는 달갑지 않은 라디칼한 생각들을 그거는 그대로 가진 채로 여기까지도 이렇게 네. 그게 변혁적 중도죠. 네. 그분이 변혁적 중도주의 중도론을 읽고 동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오른쪽으로 더 움직였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고 네. 변혁적 중도에 실제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또 변혁적 중도라는 거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국내 개혁도 제대로 안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한 인식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정부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5년 끝나고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당제 같은 것도 네. 다당제를 만들 때 그냥 당의 수를 늘린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변혁적 중도주의를 고수하는 다수파들이 네. 한 당에 몰려있지 않고 여러 당으로 나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일종의 변혁적 중도주의의 네트워크가 네. 폭넓게 형성되고 네. 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좋은 선례는 아니지만은 자민당이 집권하는 비결이 그거거든요. 네. 파트너를 이 파트너 잡았다가 저 파트너 잡았다가 네. 계속 연립 정부를 하면서 자민당이 집권을 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정략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변혁적 중도주의를 공유하는 여러 당이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이 그걸 주도하면서 필요하면은 그 중에 한 당하고 연립 정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변혁적 중도 세력의 집권 연장도 가능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더라도 일종의 그 변혁적 중도주의 네트워크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문제도 사실은 더 논의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뭐 다 됐고 또 밖에서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데 다른 또 일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여기서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뭐 더 하실 말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분단 체제론 그리고 지금 다시 읽은 선생님의 이제 변혁적 중대의 때가 왔다. 이게 교과서에 활자로 읽는 것과 다르게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게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프로세스에 대한 아주 섬세한 접근들이라든가 전술적인 운용이라든가 사실은 뭐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정 어린 구체적 접근이겠죠. 그죠? 실제로 그 엄청난 그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감명을 받고 제가 정치평론이라든가 저도 뭐 정치개혁 운동을 저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칠게 제목 던지고 그 다음에 이걸 추진 목표 세우고 하는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따뜻하고 섬세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오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변혁적 중도론의 주민등록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박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이제는 신분 등록은 된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끌어들이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네. 박 교수처럼 이렇게 참 나보다 용량이 큰 스피커를 가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바랍니다. 미흡 하나마 변혁적 중도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백낙장 TV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